제가 요즘 제일 많이 강의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주제가 상속이에요. 상속. 예전에는 주택 강의도 많이 했고 법인 관련 강의도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제가 강의 갔을 때 강의 평이 제일 좋고 그 수강생들 눈이 가장 똘망똘망한 주제가 제가 보니까 요즘 상속이더라고요. 맨날 강의하고 다니다가 이거를 그냥 유튜브로 찍어서 좀 구독자분들에게도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 제목은 유언과 유류분, 사례 중심으로 총정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상속은 일반적으로 세금 때문에 상속을 고민하시잖아요. 세금 때문에. 근데 세무사님들께서 세금 때문에 상속을 잘 상담을 해주시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상속 고민은 분할과 유류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변호사님들한테 또 상담을 받지만 상속세 문제, 증여세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이따가 케이스 보면 나오겠지만 세무사님의 지식과 변호사님의 지식이 완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 모순되게. 그래서 한쪽에서만 상담을 받았을 때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제 눈에는 보여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제가 세무사 변호사라는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좀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 상속세 신고서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 대표님 이름 들어가 있지만 2023년도에 저희 상속세 신고한 건데 저희 상속세 과세가액 보이세요? 얼마 정도예요? 얼마 정도? 360억이에요. 360억.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평가액 360억.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제 해봤자 7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138억 나와요. 138억. 그러면 이게 상속세 연부연납이 있잖아요. 하면 나누기 10 하면은 나누기 10 해도 1년에 한 10억, 14억은 내야 돼요. 12억, 14억은. 그러면 이 세금 자체가 절대 물론 작지 않다 아니냐? 엄청 크죠. 이제 140억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지금 임대를 안 하고 있어요. 임대를 아예 안 하고 있고 공실이에요. 공실. 이 땅이 공실이었고 이게 기준시가로 신고한 거였거든요. 상속세 세무조사 나와서 이제 감정평가로 증액됐습니다. 주변 거래가액으로. 그래서 추가 추징세액이 한 150억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 내야 될 세금이 300억. 근데 건물가액이 한 600억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600억 건물 받아서 좋겠네. 그래도 300억 상속세 내고도 300억 남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600억짜리 건물이 공유자가 한 20명이었어요.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상속이 되고 있었고 그 분할협의가 안 되고 또 상속되고 하면서 공유자가 20명. 그러면 이게 팔리나요? 안 팔려요. 공유자가 20명이고 일부 뭐 조카라고 하기도 멀죠. 엄청 먼 가족들은 캐나다에 있고 어디 해외에 있고 그래서 땅을 팔고 싶지만 팔리지도 않습니다. 말만 600억이지 이분은 300억 체납자 됐어요. 뭐 건물주 상속사에 뭐 이걸 왜 걱정하냐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300억이란 임대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 또 하나의 상속세 신고서인데요. 저거 얼마인지 보이세요? 1570억이에요. 1570억. 내야 될 세금 730억. 연부연납해도 1년에 한 70억씩. 1년에 70억을 세금 내려면 140억의 소득을 벌어야 종합소득세 내고 70억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70억 세금 낸다 그러면 그냥 70억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140억을 벌어야 70억 세금을 냅니다. 1,500억 건물에서 1년에 140억씩을 벌 수 있나요? 10%씩? 어디서 벌어요? 임대수익 10% 나오는 데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팔아야 돼요. 근데 뭐 건물이 뭐 바로바로 팔리나요? 건물 투자라는 게 원래 매수자를 또 잘 만나는 게 예술이라고 하는데 기술이고 그게 과연 쉬운가? 라는 부분에서 일단 제가 포인트는 상속세로 던졌지만 이 상속세 안에서 사실 더 무서운 건 뭐냐? 분쟁이 생긴다. 분할협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분할협의 소송 걸고 가처분 걸고 유류분 소송 걸고 하면서 이게 바로 법적 하자 있는 물건 된다. 팔리지도 않고 등기 명의 변경도 안 되고 소송 2, 3년 가고 하면은 바로 체납자 돼서 그냥 2, 3년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란 걸 걱정하셔야 되고 이 포인트는 돌아가셨을 때 세금도 무섭지만 앞으로 나올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협의가 안 된다는 걸 봐야 세금도 세금인데 자녀들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협의를 하려면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세금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상속 순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상속 순위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2순위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 직계 존속. 혹시나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다면 그때도
그때도 공동이냐? 아니요. 그때 배우자 단독 상속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저 위에서는 공동 상속인데 배우자가 이제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그때 단독 상속이고, 민법의 법조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법조문도 밑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밑에 민법에서는 저렇게 적혀 있어요. 자, 혹시 배우자와 내가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있고 실제로 20년 별거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이혼 안 하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20년 동안 별거하고 있었고 우리 어머니랑 말 그대로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상속을 안 받기를 원하겠죠. 가능할까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답변을 하자면 피상속인과의 관계의 밀접, 긴밀한지, 대립이나 적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사정은 일체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뭐 법원에서 나왔던 문구 제가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안 나오지만 결격사유라는 게 있어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빠지는 거고, 관계 밀접, 긴밀 여부, 대립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든 말든 법적으로 배우자면 그냥 상속인이에요. 20년 동안 별거했어도 상속인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혼 소송하고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어머니가 뭐 바람을 폈든 어떤 불화가 있어서 진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거는 아버지가 어머니랑 헤어지려고 했던 건데 상속인에서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배제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이혼 소송은 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죽으면 끝. 이혼 소송은 일단 끝나버리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은 종료되고, 중요한 거는 상속 개시 당시 돌아가셨을 때 법률상 배우자예요. 이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인에 해당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상속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이혼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제 와이프랑 정말 헤어지고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내 재산이 와이프한테 넘어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는 경우 없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죠. 언제 넘어가는 순간이 정말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재수없는 순간이 딱 하나 있어. 자식이 있는데 외동아들인데 제가 먼저 죽고요, 외동아들이 제 재산을 다 물려받아요. 근데 외동아들이 물론 미성년자면 이제 친권자로서 어머니가 재산을 관리하겠지만 어머니 소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혼자 단독으로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죽는다. 그러면 상속인이 누가 되냐? 다시 직계존속인 엄마. 그래서 아빠에서 자식으로 내려갔다가 혹시나 자식이 결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죽으면 엄마한테 상속 재산이 올라갈 수 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엄마랑 자식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 경우까지 뭐 대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답변만 드립니다. 자, 또 하나, 계속 배우자만 잡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 직후, 돌아가실 때는 여전히 배우자였어요.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날 내연남이 있어가지고 내연남하고 혼인신고를 딱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인데 신고도 하기 전에 갑자기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해요. 혼인신고를 해요. 자녀들 입장에서 몰랐어. 그러면 이런 내연남이 있는지도 몰랐고 상속인에서 배제하고 싶잖아요. 가능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당시 맞아요. 돌아가셨을 때 어쨌든 상속인.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바로 재혼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망 직후 재혼하더라도 돌아가셨을 때 기준으로는 상속인이니까 여전히 배우자는 상속인이 된다. 뭐 이걸 대비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지금 넣고 계신 거예요. 이제 조금씩 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습상속 들어보셨죠? 뭐 이제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가 뭐 병으로든 사고로든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받아서 그거에 대한 권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분을 우리가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법이 대습상속이라는 걸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가 19년도 1월 1일에 사망을 하고 할아버지가 그 이후 23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는 안 계신 거잖아요. 아버지 형제자매가 3명이었다 치면은 그러면 혹시 아버지가 상속을 못 받으니 나머지 형제 둘만 상속받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같이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을 목 3분의 1을 이 두 분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자녀가 한 20년 전, 30년 전 돌아가세요. 사고로 일찍. 그러고 40이든 45세에 돌아가시고 지병으로. 그러고 할아버지가 한 80세, 90세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남은 형제들하고나 이런 며느리나 이런 쪽하고 연락하고 지내나요? 안 지내요.
3, 40년 동안 남으로 지내요. 3, 40년 동안. 마지막 아버지 아플 때 간병 하나요? 안 해요. 간병이 뭐 명절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두 형제나 할아버지 입장에서 재산을 남기려고 할 때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겠죠. 왜냐면 3, 40년 동안 끊어져 지내고 했는데 그러고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 재산의 3분의 1이 일로 갈 생각을 하면 속이 터지죠. 엄청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남은 두 형제한테 막 유언도 하고 증여도 하고 하면 이 두 분이 뭘 걸어요? 유류분 소송을 걸겠죠. 뭐 유류분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두 분들이 내 몫에 아들 몫의 절반을 달라라고 하고 거는 게 유류분 소송을 그래서 거는 거예요. 그러면 유류분에 대해서 일단 대비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단기간에 돌아가시고 상속을 못 받으면 이 두 분이 되게 억울할 것 같은 측면은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억울하니까 필요한 제도 같지만 우리가 두 형제나 할아버지 입장이라면 갑자기 이게 되게 불합리한 제도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상속은 하다 보면 느끼는 건 이게 완전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되게 유용한 제도고 누군가를 구제해 주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억울하게 내 재산을 나눠주는 케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이라는 걸 일단 고려하셔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 개시 당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의뢰 직계 비속 아들이나 법률상 배우자일 것이라는 게 요건입니다. 자, 우리 아까 사망 직후 배우자 재혼 방금 배우고 왔잖아요. 자,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을 했어요.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대습상속 받을 수 있나요? 분명히 아까 받았죠? 아까 요 케이스 있어야 될 것.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법률상 배우자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당연히 상속 받았겠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재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 제가 법조문을 가져왔어요. 민법 조문인데 보실 일 없으니까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인척관계 소멸. 인척관계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하는데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같다. 단순히 사망하면 시아버지랑 저 안 끊겨요. 근데 재혼하면 같다. 종료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습상속권이 없어집니다.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 있던 법률상 배우자라는 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구나 했고 구체적 상속분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방금 상속인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자, 상속인이 내가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속받을 몫이 얼마냐를 따질 거예요. 자, 법정 상속지분은 균등하게 과연 n분의 1인가? 법조문을 봐봅시다. 동순이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우리 n분의 1을 민법은 균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어쩌고 저쩌고 5할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되는 어쩌고 저쩌고 5할 가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배우자인데요. 저가 5할 어쩌고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상속재산의 절반이 제 거고 나머지 절반을 우리 자녀들이 나눠 갖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 맞나요? 이게 보면 5할을 가산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받을 몫에 5할을 가산해서 자녀가 1을 받는다 치면 배우자는 1.5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들 전체가 아니라 자녀들 1인당 받을 몫에 5할을 가산한다고 해서 정확한 표현은 111 1.5겠지만 소수점이 나오면 헷갈리니까 제가 3대2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제가 구해 볼게요. 배우자랑 자녀 1명이면 배우자 3, 자녀 2 해가지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5분의 3. 그게 60%. 자녀가 2명이면 3, 2, 2 해가지고요. 7분의 3. 그게 43%예요. 자녀가 3명이면 3, 2, 2 해서 9분의 3, 33%. 그러면 여기 계신 여기 어머니들이 지금 많으신데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자녀가 많으면 내 몫이 줄어드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이혼하면 법정 지분 50%, 뭐 재산 분할하면 50%라면서요. 그럼 이혼하면 내가 50% 가져갈 수 있는데 상속을 할 때는 지금 자녀가 제가 셋을 가정했는데 자녀가 5이면요. 저희 외가 식구들 6남매거든요. 우리 외할머니 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분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 아, 이거는 법정 지분이고 변호사님 자식들하고 분할할 때 제가 어머니 목 내가 배우자 목 절반이다 하면 제가 절반 갖고 나머지 자식들이 다 나눠 갖고 하면 이거 어차피 다 의미 없어요. 이건 법정 지분이잖아요. 저는 절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양보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상속세 신고를 해보시면 알 텐데 우리 상속세 신고를 하면은 배우자 공제가 제일 큽니다. 공제 중에. 배우자 공제 이제 개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정 전이니까 현재 법령으로 따지면 기본 공제 5억,
최대 30억. 엄청 많네 할 수 있지만 아까 300억, 600억 분들 자산가여도 30억. 그분들 이혼했으면 300억까지 재산 상속세, 증여세 없이 나눠 가질 건데 상속 개시되면 300억 받아와도 세금을 상속세를 100억은 넘게 내야 돼요. 억울하죠? 이혼했으면 300억 그냥 가져오는데 상속으로 받아올 때는 절반 가져와도 100억 넘게 상속세를 내야 돼요. 문제 있습니다. 30억까지 공제를 하는데 그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가 뭐냐? 법정 상속 지분이에요. 배우자 공제에서. 그러면 배우자 공제에서 제가 만약에 재산의 절반인 60억 재산 중에 30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제 법정 지분이 자녀가 셋이면 33%밖에 안 돼가지고요. 60억 재산의 33%까지만 배우자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억, 19억까지밖에 안 되죠. 그럼 제가 30억을 받아오면 공제는 19억까지만 받고 11억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자녀들이나 세무사들이 뭐라 그러냐? 배우자 공제까지 넘게 받으면 괜히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배우자 공제까지만 받으시고 그 이상은 또 11억 더 받으셔봤자 어머니 연세도 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 낸다 하면서 받지 말라 그래. 법정 지분까지만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니 내가 절반 정도는 받고 싶은데 실제로 절반 받으시는 경우 거의 못 받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상속세 신고하신 분 주변에 있다면 물어보세요. 배우자 공제 얼마 해드렸냐, 어머니 얼마 해드렸냐. 저는 절반 해드린 분 거의 못 봤어요. 법정 지분이 거의 95%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면 하고 받았다 칩시다. 18억까지만 했다 쳐요. 어머니가 양보해요. 어머니 30억 주장하다가 자녀들이 뒤에서 막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욕심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뭘 욕심부려요? 절반이 왜 어머니 거가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선 이 집에 절반이 있어야 자녀들도 우리 집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나도 내가 아플 때 손 안 벌리고 내가 병원비 내 돈으로 내고 싶은데 난 18억만 받아요. 플러스 세무사님들이 또 뭐라 그러냐? 어머니 상속세 내주셔도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어머니 상속세 내주세요 라고 해요. 18억 받아다가 상속세 아까 60억 받았잖아요. 우리 60억 재산에 배우자 공제 18억 받고 뭐 해도 제가 볼 때 상속세 한 18억 20억은 나올 것 같거든요. 이 18억으로 그대로 상속세 내달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상속세도 걱정 안 되고 좋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 받은 재산 뭐예요? 빵원 18억 받아다가 어머니 상속세 다 내주고 어머니 정말 재산 하나 없고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60억 재산도 있고 힘도 있고 소득도 있고 자식들이 봉양도 잘 했는데 어머니 이제 명의 하나 없고 자식들이 재산 다 가져간 상황에서 과연 어머니의 부양이나 봉양은 온전할 것인가? 저는 솔직히 걱정됩니다. 어머니가 30억 받는 게 절대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근데 실제로 분할 협의할 때나 세금 신고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일이 95%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거는 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확대돼야 된다. 그게 남은 배우자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가 조금은 법률가의 입장. 그리고 세무사의 입장으로서도 공제를 더 해줘야 어머니가 더 받아가죠. 근데 저는 그건 세무사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태원 회장님 유튜브도 찍었지만 이혼해서 1조, 2조 분할해도 세금 한 푼 안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으면 6천억, 7천억은 세금 냈어야 될 걸 이혼을 하면 세금 안 내요. 막판에 내가 진짜 1천억 자산가다 500억 재산 분할하는 게 상속세 200억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죠. 막판에 200억 아끼는데 그것보다 더한 절세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그냥 이혼해야 돼요. 재산 분할 절반씩 해서 명의 나눠야 돼요. 안 그러면 상속세가 200억, 300억인데 아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혼을 국가가 조장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혼하지 않은 자와 이혼한 자의 상속세 부담액을 차이를 두는 겁니다. 위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굉장히 관정이 적었지만 아파트나 재산가액이 올라가고 여러 공제나 이런 게 너무 20년 전 공제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의 경우 작은 아들의 상속분은 얼마일까? 한번 봅시다. 어린 시절 사고로 중증 신체장애를 얻은 큰아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거쳐 크게 성공한 작은아들이 있어요.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독자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큰아들이 걱정이 되겠죠. 직업도 없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30살 무렵에 재산의 절반 10억을 먼저 증여했어요. 그러고서 돌아가실 때는 절반이 남았으니까 이제 10억이 남았는데 유언도 안 남기고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작은아들이 형님한테 갑니다. 형님, 이제 남은 재산 10억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할 협의서 합시다 라고 하면은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일단 배우자는 없어요. 이 자녀가 둘만 있습니다.
반반씩 해야겠죠. 아까 변호사님 균분이라면서요. 그러면 10억을 반반해서 5억 나눠 가지면 딱 맞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큰아들 사전증여 10억, 그 다음에 상속재산 약간 10억에 대해서 법정 지분대로 5억 하면 15억 대 5억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작은아들 입장에 좀 억울하지 않아요? 네? 억울하죠? 아니, 작은아들이 아무리 의사해도 그렇지, 그래도 왜 15억, 5억 3배나 더 받아가요, 큰아들이. 그러면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면 사전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봐요. 이거는 세법하고 다릅니다. 미리 지급한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미리 지급했다. 큰형 받았죠, 10억. 저는 이번 남은 재산에 10억을 받으면 둘이 딱 10억씩 돼요. 최종 결과 반반. 민법이 의도한 게 이거예요. 민법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같아졌는데 아버지가 의도한 건 뭐였을까요? 큰아들 더 주려고 했지 둘이 반반 될 거면 뭐하러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미리 10억 줬습니까? 큰아들을 좀 더 주려고 줬는데 결과적으로 반반이 돼요. 근데 분할협의 할 때 일반적으로 남은 재산 가지고 n분의 1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받지? 방금 제 얘기 들어보신 분? 없죠?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남들만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고 민법에 딱 적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상속분이 있다라고 민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고 특별수익자가 아까 말한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먼저 증여받은 분의 상속분, 그 사람은 증여를 받았죠. 그 수증 재산이 내 상속분에 모자랄 때 그때만 그 모자른 만큼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큰아들 사건 잊으세요. 돌아가셨을 때 20억이고 제가 증여받은 게 8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 돌아가셨을 때 20억이고 자기 법정 상속분 절반이잖아요. 10억에다가 제 증여받은 거 8억 모자르면 그 2억만큼이 있다는 뜻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왼쪽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2억 받고 다른 상속인이 얼마를 받게 돼요? 18억.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2억 받고 상대방은 18억. 이상해져요. 오른쪽처럼 봐볼게요. 상속 재산에다가 생전 증여 8억을 더합니다. 28억 나누기 2, 두 명이니까 14억이 돼요. 그 중에 제가 증여받은 거 얼마? 8억. 모자른 거 얼마? 6억. 그럼 남은 사람이 20억 빼기 6억 가져가면 얼마? 14억. 그러면 둘이 받은 게 얼마? 14억 똑같아져요. 이렇게 안 보고 저렇게 보면 저는 상속분 2억 받고 증여 8억에서 10억 가져가는데 나머지 형제가 18억을 가져가게 돼요. 이상해요. 저렇게 계산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생전 증여를 더한다예요. 상속분에서. 그게 아까 말했던 생전 증여가 선급이라는 거예요. 너가 증여받은 것도 상속 재산에 더해서 우리가 나눠 가질 몫을 계산해보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냐? 지금 유류분 과정 아니에요. 분할하는 과정이에요. 분할하는 과정.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분할할 때 벌써 생전 증여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돌아가셨을 때 물론 분할협의든 상속세 신고하러 상속인들 많이 오시는데 오시고 이제 분할협의할 때 형제들이 n분의 1 하지만 가끔 그런 얘기예요. 아니 형, 장남이 아버지한테 예전에 5년 전에 주택 받았잖아. 또 둘째한테는 너 전세금 받았잖아. 셋째한테는 아버지 사업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좀 덜 가져가 라고 표현하시죠. 알게 모르게 이걸 머릿속에 장착은 하고 계셨던 거야. 근데 그게 약간 도의적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했죠. 형 이번에 좀 덜 가져가. 근데 사실은 법적인 얘기예요. 덜 가져가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가 약간 부탁하는 것처럼 도의적으로 형이 지난번에 가져갔으면 이걸 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정도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다들 머릿속에 이러한 개념이 더 공정하다라는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상속분을 할 때 생전 증여를 더해진다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포인트 잡고 가면 이 생전 증여는 우리 상속세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지만 상속세 계산할 때 돌아가셨을 때 몇 년치 합산합니까? 10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얘는 몇 년치를 합산할까요? 이것도 10년으로 똑같이 맞춰야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까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전체예요. 전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생전 증여는 20년 전 증여도 따라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무섭냐? 제가 증여받았을 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데 20년 전 목동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그게 3억이었는데
지금 목동 아파트가 25억이라면 여기에 더해지는 숫자는 3억을 더해야 될까요? 현재 시가 25억을 더해야 될까요? 우리 상속세 할 때 만약에 그 10년 이내여서 더해진다 치면 3억이 더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에서 절세되는 게 그런 거죠. 증여 안 했으면 25억에 대한 상속세 낼 뻔했는데 미리 해가지고 3억에 대해서만 어쨌든 합산되니까 한번 평가를 끊어준다라는 점에서 이득인데 이 포인트에서는 과연 3억이냐 25억이냐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25억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서운 거는 기한 제한 없이 더해지고 더할 때 어쨌든 현재 돌아가셨을 때 당시 시가로 더해져요. 그러면 이 더해지는 숫자가 우리 부동산으로 하면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쟁이 있다. 우리 기업은 들어보셨죠? 여기 또 어머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누군가의 며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막내딸일 수도 있고 큰딸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 제가 다 모셨어요. 내가 다 모시고 간병 나 혼자 다 하고 남은 형제들은 저 서울 살고 어디 막 사업한다고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다 했어. 그러고서 이제 내가 같이 살면서 막 하고 했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나한테도 얘기했어. 이 집은 너가 30%, 50% 너 몫이다. 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얘기했어. 근데 유언장을 안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배우자 없어요. 오형제가 만났습니다. 오형제가 만나서 분할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법정 지분은 얼마?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근데 이제 막내딸이 얘기하겠죠. 근데 어머니께서 나한테 계속 얘기하셨다. 이거의 절반은 내 거다라고 해서 내가 어머니를 간병하고 20년 동안 동거하고 했으니까 내 몫을 인정해달라. 절반. 형제들이 오케이 할까요? 안 해요. 그게 만약에 압구정 현대였다면 인정할까요? 60억의 절반 30억 달래요. 인정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막내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해야 돼요. 기여분은 보면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하고 특별히 부양하래요. 특별히 부양. 특별히 부양이 뭘까요? 특별하게 모셔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해야 된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무급으로 일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아버지 재산할 때 임대차 관리 제가 다 하면 제가 특별히 기여한가요? 아버지 재산 20억일 때 건물가 꼬마 빌딩 제가 열심히 임차 맞추고 막 리모델링 할 때 직접 다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100억에 팔았어요. 제가 기여한 거 아닌가요? 이 표현이 애매하죠? 자,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일단 첫 번째는 협의로 정하래요. 근데 문제는 말했죠. 내가 생각한 기여와 내 형제들이 생각한 나의 기여는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글자에만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안 되면 두 번째,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을 가래요. 기여분 청구하러. 그러면 법원을 가야 돼요. 그럼 막내딸 입장에서 내 기업은 50%든 30%든 인정받고 싶은데 형제들이 다 인정 안 해줘. 근데 막내딸 입장에서 억울하죠. 변호사 상담을 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기업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협의 안 되면 법원 가야 됩니다. 그럼 법원을 가면 뭘 하나요? 기업은에 대한 일단 청구를 따로 하고요. 분할협의 심판 따로 걸고요. 그럼 그때는 다 변호사 선임하고요. 분할협의 심판 하면 아까 우리 방금 배운 거 뭐 하죠? 이거 해요. 이거. 각자 증여 뭐 받았나 까야 돼요. 그래야 분할협의 정확히 되죠. 그럼 각자 받은 증여 이제 다 까기 시작합니다. 장남 집 해준 거, 둘째 뭐 해준 거, 셋째 유학비 대준 거, 손자 학비 대준 거 서로 다 오픈해요. 오픈이 아니죠. 공격한다는 표현이 맞죠. 그러면 그거 들쑤시고 다니겠죠. 막내딸이. 그래야 분할협의가 정확히 되니까. 그럼 다른 형제들이 당연히 뭐라고 하고 거기에 심지어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있다. 그러면 어머니 보기 막내딸이 불편해서 하나요? 안 합니다. 기업은 아무리 인정해주고 싶어도 안 해요.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막내딸이 형제들하고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안 해요. 그러면 뭐야 그럼 이거 이거 왜 있어요 이거? 협의로 하든 가정법원 가든 실질적으로 인정이 돼야죠. 아니면 진짜 형제들이 다 갈라서라는 건데 이게 있으나 마나한 조문같이 보여요. 근데 이러한 것이 법에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혹시나 막내딸의 기여분을 보장하고 싶다면 유언장을 썼어야 돼요. 유언장으로 막내딸 몫을 얼마, 나머지 자녀들 몫을 얼마 이랬으면 이 기업은 복잡한 과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 유언장 안 쓰면 제가 방금 말한 벌어진 일이 다 벌어지고 막내딸 포기. 근데 안 하면서 막 상처받는 건 누구? 막내딸. 막내딸이 가장 서운해합니다. 도장 찍으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여분을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기여를 인정해주고 싶다면 뒤에 나올 유언장을 써라 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싸우는 꼴 안 보고 그 기여해줄 애가 자기 몫을 가져간다. 포인트는 유언장 써랍니다. 자, 평생을 모시고 산 막내딸이 기여분을 인정해준다면 자, 정말 형제들이 기여분을 인정해준다고 칩시다. 이 가족은 아주 좋은 가족이에요.
상속재산 30억짜리 아파트를 남겼고 상속인이 자녀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의 사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막내딸이 내 기업은 30%만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너 기업은 30% 인정해 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가를 한번 볼게요. 기업은 인정하면 얼마나 가져가나. 자, 기업은 계산법은 쉽습니다. 상속재산 30억에 곱하기 30%를 해서 9억을 일단 막내딸 몫으로 놔두고 상속재산이 이제 30억에서 9억 뺀 21억만 남아요. 그거 우리 법정 지분 7억이죠. 1대1. 그러고 나면 이제 구체적 상속분은 더해야겠죠. 생전증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7억, 16억이에요. 그럼 이것만 보면 막내딸이 2배 넘게 가져갔죠.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넘게 가져가네. 막내딸이 그럼 30억 중 16억이면 50% 넘게 가져가요. 뭐야, 30%만 인정하려 했는데 왜 결과값이 50%를 넘습니까? 기여분을 30% 인정했는데 어쨌든 몫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장남 장녀 입장에서 이거 오케이 해줄 수 있어요? 여기 장남 장녀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막내딸이 16억 가져가요. 오케이 되세요? 30%도 갑자기 높아 보이죠? 아까 처음 할 때는 그래 뭐 막내딸이 모셨는데 30% 정도 해줘야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2배 가져가네. 거기다가 이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기여분을 인정 안 했으면 10억씩이죠. 그럼 제 몫이 얼마 줄었어요? 3억. 내 몫의 30%를 떼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게 2명치를 받으니까 6억 원어치를 받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30% 아까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다 끄덕이셨는데 갑자기 16억 7억 보니까 뭐 좀 많은데 싶으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여분이란 숫자가 이래요,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여분 협의되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기여분을 협의한다기보다 그래, 너가 고생했으니까 이건 너가 가져가고 이건 우리가 가져갈게 하면서 분할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기여가 사실은 이렇게 기여분을 정리하시고 이 아파트는 너, 이 아파트는 나라고 정리를 하신 거겠죠. 우리가 말로 기여분이라고만 안 했을 뿐인 거지. 그래서 기여분이 실제로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마음속에서 작동을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나 실제 계산적으로나 이렇게 정말 계산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케이스는 보기 힘들고 이런 정말 퍼센티지로 계산하는 건 소송에서 등장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가서 계산하고 뭐하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고려되지 않은 게 생전증여. 그게 막 다 달라붙고요. 그 생전증여는 상속세 세무조사 때 그 판결문 다 입수해가지고요. 과세관청이 생전증여들에 대해서 다 무신고 가산세를 친절하게 날려줍니다. 그러면 이 소송하면서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은데 세무조사하면서 증여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까지 다 나오면 누구 욕먹어요? 막내딸. 이걸 왜 괜히 해가지고 재산도 더 가져가고 국가에서 세금만 주는 일을 왜 했느냐 하면서 막내딸만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안 만드실 거면 유언장을 써두시는 게 좋다라는 게 계속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장남이 이번에 원베일리를 받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차남아, 내가 이번에 원베일리를 받았으니 압구정 현대는 너 받아라. 내가 상속 포기할게. 걱정이 되죠. 형 진짜야? 진짜야. 내가 각서도 써주고 공증도 해주고 다 해줄게. 녹음도 하고 다 해줄게. 그리고 되나요? 이제 그럼 믿으실 거예요, 차남? 걱정되세요? 아버님 어떠세요? 진짜 인감도장도 찍고 변호사 앞에서 공증까지 받아요. 한번 봐볼까요?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상속 개시 전에 막 각서든 공증이든 다 해놓고 뭐 돌아가신 뒤에 그 각서랑 공증으로 무언가를 하면 안 되나요? 소급해서 효력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이 각서 가지고 야 너 포기한다고 했잖아, 빨리 가서 포기해, 가정법원 가 빨리,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기산일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날부터 3개월이라는 그 기간에만 할 수 있는데 상속이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포기를 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각서를 쓰든 공증을 쓰든 가정법원에 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차남 입장에서는 장남이 원베일리 받으면서 압구정 현대는 내가 포기할게 라는 무언가에 대한 거를 확보하고 싶잖아요. 보장받고 싶잖아요. 무슨 장치가 있을까요? 뭐 각서 써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뭐 유언을 할 수는 있겠죠. 이 차남에게 압구정 현대를 준다라고 뭐 유언장을 남기고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 유언에 대해서 아버지가 했다고 쳐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이 또 다른 유언장을 받아 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공증을 해서 받아놨는데 유언장은 마지막에 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남한테 원베일리 줄 때 유언장도 같이 받아놨어요. 그러고서 한 10년이 지나. 근데 갑자기 걱정할 수 있겠죠. 혹시 장남이 또 유언장 받아놓는 거 아니야? 10년이 지날 동안? 걱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유언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버지, 그때 이후로 혹시 유언장 압구정 현대 형 준다고 쓴 거 아니죠? 라고 하면, 에이, 그런 거 안 썼어 라고 하면 안심이 되나요? 안 되죠. 혹시 모르는데 아버지가 장남하고 더 가까운 것 같고. 사실 포기 효력은 없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장남하고 차남하고 저는 증여계약서를 하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이 우리 조건부 증여계약서인데 뭐뭐뭐뭐 하지 않으면 얼마를 준다라는 형태의 증여계약서를 저는 하나 써두고, 분할협의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뭐 이런 조건이 혹시나 또 법에서 정한 거를 위반했다고 봐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단순 현금 증여 계약서를 쓰고요. 예를 들어 원베일리 절반 지분을 증여한다 라고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당사자의 합의하에. 그래서 변호사랑 이 상속인들하고 증여 계약서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저는 따로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에게 이것과 관련된 이 증여 계약서의 보관을 위임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증여 계약서를 꺼내서 원베일리 증여를 받아버리든, 아니면 상속이 정말 다 끝나가지고 형이 안 받았고 동생이 압구정 현대를 그대로 받았을 때는 그 증여 계약서를 찢어버리든, 그러한 과정에 대한 안전장치를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일한 방안입니다. 방금은 아버지 단독 케이스였고, 아버지 사망 시 장남이 단독으로 원베일리를 받았고요. 아버지 다른 재산 없어요. 끝. 둘째, 어머니가 나중에 사망하면 압구정 현대 너가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원베일리 형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압구정 현대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한 40억이었는데 요즘 막 70억 80억 가고 있는 마당에 어머니 돌아갔을 때 되면 잘하면 100억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차남 입장에서는 잠깐만,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안 변호사가 특별수익 얘기했는데 장남이 엄마한테 받아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둘이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법정 지분이 얼마? 2분의 1씩.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혹시나 엄마가 나한테 다 준다고, 압구정한테 준다고 유언장을 써도 장남이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거 얼마? 4분의 1. 100억 간다 치면 얼마? 25억. 장남 입장에서 25억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5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장남하고 차남하고 있는데, 물론 차남 입장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죠. 이제 엄마 돌아가셔요. 위에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셔. 형하고 나밖에 없어. 근데 형이 여기서 나랑 딱 등져버리면 50억 받아가든 25억 받아가요. 차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일단 유언장. 엄마, 압구정 현대 나 준다고 일단 빨리 유언장 써주세요. 썼다 쳐요. 그래도 반환할 금액 얼마? 유류분 청구 들으면 25억. 근데 불안하죠? 차남 입장에서 100억 가고 120억 가면, 그러면 차남 입장이 상담 왔을 때 세무사 변호사들이 그래요. 에이, 뭘 형님이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뭐 원베일리도 받아갔는데 원베일리가 만약 60억이고 압구정 현대가 100억 넘어가면 형님은 똑같이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갑자기 내가 덜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너 100억 가져가면 내가 20억 줘도 80억 맞춰지는 느낌 나죠? 그러니까 장남 입장에선 유류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형제가 우애가 좋았다 해도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와이프. 장남의 와이프. 바로 옆구리 찌르죠. 뭐 하는 거야? 이거 유류분 청구하면 25억 받는데 지금 25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청구 안 해 이거를? 지금 저 120억 가고 우린 지금 원벨리 60억 가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청구해야지 라고 옆구리 찔러요. 그러다 보면 장남도 약간 욕심이 나요. 그리고 애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25억이 누구 애 이름이야? 이래버리면 청구가 실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을 무언가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분할 협의를 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이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위험하니까 집을 둘이 그럼 공동으로 2분의 1씩 받고 압구정 현대도 2분의 1씩 받으면 좋나요? 여기 중개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2분의 1씩이 좋아요, 집이? 안 좋잖아요. 원베일리도 2분의 1씩 갖고 압구정 현대도 2분의 1씩 가지면 나중에 재산세, 종부세, 나중에 팔 때 비과세 뭐 다 안 되는데 뭐 불리하게 뭐 이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래서 집은 보통 단독으로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재산 분할해서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상속주택에 대한 여러 혜택이 있잖아요. 이제 보유세든 양도세에서 혜택이 있지만 재산 분할할 때 그 보유세나 양도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직도 분할을 할 때 공유를 꺼려 합니다. 주택에 대해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 단독으로 받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재산 분할에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재산 분할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꽤 많이 하는 질문. 나도 이미 재산이 많아요. 나도. 그래서 나 받아봤자 상속세 50% 내고 또 증여세 상속세 50% 내는데 나 안 받고 우리 애 받게 할래요? 제가 상속 포기하면 혹시 우리 애 받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맞는 말일까요? 반만 맞는 말이에요. 반만. 여기 보면 민법을 한번 봐볼게요.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만약에 삼형제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때에는 장남이 상속 포기를 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두 형제에게 2분의 1씩 귀속된다. 그러면 장남이 포기하면 장남의 아들이 아니라 둘째, 셋째가 2분의 1씩 받는다는 말이에요. 첫째가 못 모르고 상속 포기하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기 아들 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형제들이 2분의 1씩 되면 근데 왜 반만 맞다고 했을까요, 제가? 뭐 보니까 아니네. 아닌데 왜 반이 맞다고 한 거예요? 다 틀리는데. 언제가 있냐면 제가 외동아들일 때. 제가 외동이에요. 제가 포기해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직계 비속. 제 아래로 내려가요. 후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데 제가 최근친이잖아요. 제였다가 아들이었다가 아들이 포기하면 그 다음 직계 비속인 손자가 2순위로 되는 게 아니라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후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이 맞다고 한 말은 외동아들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할증은 해요. 상속세에서. 할증은 하는데 안 그래도 상속세가 많은데 할증까지 해버리면 손자가 내야 될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손자가 그 상속세를 낼 돈이 있을까요? 없다 보니까 또 결국에는 고민을 하시다가 애 상속세 마련할 방법이 각이 안 나와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론적으로는 막 뭐가 방법이 많아 보여도 경험상 상담의 90%는 돈 때문에 포기, 10%만 고민하다가 실행 하고서 잘했다라고 할지 아니면 그 세금 내느라고 고생하셨느라 괜히 했다라고 할지는 그 안에서도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자, 이제 유언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어떤 거가 있나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유언이에요. 분할협의가 먼저가 아니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의하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분할의 협의에 의하고 그것도 없으면 법원에 갑니다. 분할협의 우리 그냥 삼형제가 만나면 될 것 같잖아요. 저는 네 가족인 경우를 봤습니다. 네 가족이 무슨 말이냐? 배우자가 네 분이셨어요. 그 가족에 한 셋씩 자녀가 있었거든요. 자녀가 한 12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을 제가 네 가족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중에 법률상 배우자는 한 명이겠죠. 보통 마지막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나머지는 뭐 중간에 이혼도 있지만 나머지 한 분은 아예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실혼 배우자 같은 분도 있어요. 자, 이 네 가족이라고 칠게요. 배우자 앞에 3명은 상속인인가요? 아니에요. 법률상 배우자인 마지막 분만 배우자예요. 밑에 자녀 12명은요? 3명씩. 하상속인이에요. 자, 12명이 서로 연락처 아나요? 두 번째 가족의 자녀들 연락처 아는 경우가 헐리우드도 아니고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12명인지도 보통 나중에 알아요. 떼봤더니 왜 이런 게 나와 하면서 나중에 알아. 그래서 상속인이 12명인 걸 알았어요. 연락을 해야 만나죠. 그리고 이 자녀들 중에 누가 자기가 뭔가 좀 진짜 자식이라고 생각할까요? 배우자는 그렇다 치고 첫 번째 배우자가 내가 진짜 첫 번째 배우자니까 본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자녀들, 첫 번째 가족 자녀들이 첫 번째 어쨌든 태어난 아들들, 딸이니까 그쪽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나이가 제일 많겠죠. 마지막 넷째 가족이 좀 어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가족하고 또 살았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 입장이라면 누가 우리 아빠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아까 말한 사실혼 배우자가 좀 약하고요. 나머지 첫째랑 마지막은 다 우리 아빠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내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버지께서 참 신기하게도 내 가족을 다 서포트를 하셨어요. 능력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통 마지막 가족이 재산을 받은 것도 있고 증여도 한 게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제가 말한 아까 상속재산 분할하려면 생전 증여 고려돼야 된다 했죠. 그러면 남은 재산 중에 마지막 가족이 받아간 게 좀 있으면 앞에 가족이 없으면 이번에 너네 못 가져가. 12명이나 되잖아요. 우리가 가져갈게 하면서 가져가면 마지막 가족이 실제로 상속세 신고도 하려고 하고 막 상도 다 치르고 했는데 실제로 받아갈 몫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에 증여를 좀 받고 해서. 그럼 앞에 가족들이 막 분할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뭐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럼 다 소송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둘째 가족 중에 한 분은 캐나다가 있고 뭐 어디 일본 가 있고 누구는 돌아가셨어. 그럼 또 뭐가 돼요? 대습상속. 그럼 사위랑 그 조카들 정말 더 이상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상속인으로 같이 도장 찍어야 돼요. 찍을 수 있나요? 없어요. 바로 소송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재산 분할하는데 제가 말했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 신고는 또 해야겠죠. 상속세 납부는 해야 되죠. 뭐 분할협의 안 되고 관심 없어요. 납부하면 능력이 됩니까? 뭐 100억에 대한 상속 30억 나왔다 치면 누가 낼 거예요?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이걸 대신 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내요. 바로 체납. 이 과정 가면 바로 체납이에요. 장담하는데. 재산 등기도 못 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할협의 소송 한 2, 3년 하고 있고요. 국가는 체납했다고 압류하고요. 임차인들이 있는데 임차인들 뭐 임대차 변경도 못 하고 있어요. 누가 상속인 될지 몰라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내 주변에 없다고 해서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산가들에게는 꽤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언은 법에서 딱 5개를 적어놨고요. 저도 비밀증서랑 구수증서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필증서, 내가 손으로 쓰는 거, 녹음, 영상 녹화든 음성 녹음이든. 세 번째, 공정증서의 의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증. 변호사 공증이 3번입니다. 자, 1번 자필증서와 3번 공증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장에 대해서 쭉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장은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증서를 해라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공증을 하더라도 이게 훨씬 안전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변호사, 세무사도 이거 다 잘 모릅니다. 그냥 아,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구나 라는 거를 그냥 귀동냥 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라는 용도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막 법조문 알려드린다고 해서 공부하시고 막 그런 걸 대비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자필로 유언장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있는데, 자필증서, 또 우리 법조문을 봐봅시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법조문이에요. 민법 1066조에 뭐라고 써있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가 연, 월, 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질문.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왜요? 등기할 때도 뭐 계약서 쓸 때도 인감도장 안 찍어도 돼요? 내가 썼다라는 걸 뭔가 입증하려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날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어디 인감도장이라고 돼 있어요. 자, 막도장 됩니다. 막도장. 대필로 오른손을 제가 다쳤어요. 근데 난 지금 무조건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내가 부를 테니까 잘 받아 적어라 하고서 쫙 적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인감도장 가져와라.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합니다. 되나요? 왜요? 왜? 아유, 자필. 여기 보면 자필이라고는 없지만 여기 자서하고라고 돼 있긴 해요. 내가 쓰고 라는 뜻이에요. 자, 본인 컴퓨터 당연히 안 되겠죠. 자서해야 되니까 2로 가볼게요. 실제 사례예요. 사회사업가 김모 씨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독신으로 산다는 건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는 뜻이에요. 123억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제 기억에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 맞는 것 같아요. 2003년 11월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아무도 없이 사망합니다. 근데 우리은행 대여금고에서 자필로 쓴 유언장이 발견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내 재산은 연세대학교에 기부한다 라고 딱 해놨어요. 전문 연세대학교에 기부한다 적어놨고, 연, 월, 일 적었고요. 주소 적었고, 성명 자필로 다 썼어요. 서명도 하긴 했어요. 근데 날인을 안 했어요. 날인. 도장 하나 안 찍었어요. 근데 이 우리은행 대여금고 누구만 쓸 수 있어요? 본인만 쓸 수 있죠. 본인이 넣은 거고 본인이 썼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다툼도 없어요. 근데 도장 하나 빠졌거든요. 이 모든 재산은 연세대학교에 기부한다 라고 했는데, 잠깐! 이 유언장 무효야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구? 친구들? 친인척인데 친인척들 누구?
아이, 여기 내가 이제 함정을 파놨더니 함정이 다 빠지셨네. 직계 좀비소 없고 아무도 없죠. 우리 상속인의 3순위가 누구였냐면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형제자매. 내가 이게 독신으로 했지 외동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형제자매가 있었어요. 형제자매가 있고 뭐 형제자매 중에 누구 돌아가신 분 있으면 대습상속으로 조카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만약에 4형제였다 치면 3명이 받을 붓은 몫은 얼마? 40억씩. 당연히 유언장 무효라고 해야죠. 그러면 어디가 붙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잘하는 최대 로펌이 바로 붙습니다. 인당 40억에 성공보수 10%만 해도 4억인데 한 20% 걸어도 되겠죠. 성공보수 8억 딱 걸면 40억 받아다가 8억 주고도 뭔가 32억 버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이거 되게 유언장 소송이니까 뭔가 우리나라 최고 가야겠죠. 그래서 딱 갑니다. 가서 이제 소송을 붙였어요. 유언장 무효냐 아니냐 누가 이겼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응? 가족이 이겨서 형제들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123억 이거 장학금으로 줘야 되는데 왜 형제들이 40억씩 나눠 갔습니까? 연대 동문이 딱 연대한테 주신 것 같은데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날인 안 했다. 근데 날인 안 한 거 뭐 그렇게 잘못됐어요? 아니, 자기가 쓴 게 확실한데? 법에 뭐라고 돼 있었죠? 한번 봐볼까요? 하여야 한대요. 하여야. 근데 또 하나 무서운 조문이 여기 있어요. 유언의 요식성. 보험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보험법에 정한 방식, 날인을 하라 했는데 안 하면 효력이 없대요. 아무리 지가 썼든 말든 날인 안 하면 무효래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받아가려고 하죠. 그럼 잠깐 누가 또 얘기할까요? 잠깐만, 야 형제들 잠깐만 다 120억 가져가지 말아봐. 누가 얘기할 것 같아? 누가? 연세대학교가 얘기해야죠. 지금 자기들이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럼 연세대학교가 일단 바로 등장해야죠. 잠깐만, 이 유언장은 유효하다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 법이 위헌이다 해서 이 법을 날리면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해야 될 건 뭐냐? 이거 위헌이다. 왜 날인을 요구하냐? 날인 없으면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왜 날인을 요구하냐? 하고서 위헌 소송을 딱 걸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지난달까지 아주 논란이었던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딱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누가 이겼어요? 연세대학교가 이겼을까요? 여기 위헌이네 라고 했을까요? 졌죠. 졌으니까 이 법이 지금 살아있겠죠. 위헌이었으면 제가 이 법을 못 들고 왔죠. 이 법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위헌이 아니래요. 왜 위헌이 아닐까요? 뭔가 왜 날인까지 왜 요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썼으면 됐지.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옛부터 도장을 찍는 행위가 계약의 완결성, 의사표시의 완결성을 나타내는 행위였다. 우리 이름 옆에 도장 꼭 찍죠. 그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막 도장이어도 되고 하물며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내 지장을 찍어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요구하는 게 과하지 않다 해요. 아니, 날인 뭐 내 지장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요구한 게 과하지 않고 우리나라 관행상 그런 도장을 날인하는 게 계약의 완결성을 나타내는 의미였기 때문에 과하지 않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판단을 내렸고 결국 연대가 지고 삼형제가 123억을 나눠 가졌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원하셨던 거는 사회사업가 김모 씨께서는 연세대학교에 이게 장학금으로 잘 쓰이길 바랐겠지만 형제들이 123억으로 호가호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겠죠. 개인의 재산권을 좀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다 했어요. 제가 유언장을 하나 샘플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해서 이 유언장은 유효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유언장. 빌딩은 선준이에게. 선준이가 아까 상담 늦게 끝나고 나간 팀장이에요. 빌딩은 선준이에게. 잠실동 집은 현식이에게. 주차장은 두 딸인 가람과 지인에게 주기로 한다 라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땡땡땡 저희 집이에요. 본가 주소 2025년 5월 15일 작성. 제 생년월일 적고 유언인 안원용 적고 서명도 하고 지장도 찍고 걱정돼서 인감도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유효한가요? 구체적인 빌딩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빌딩을 제가 다 주는 건가요? 잠실에 있는 모든 엘리트 제가 다 주는 건가요? 현식한테? 좀 애매하죠. 근데 제가 정말 빌딩이라고 부를 만한 게 딱 하나 있었고 잠실의 집이 만약에 딱 하나 있었다고 칠게요. 좀 특정을 할 수 있었다 칠게요. 그러면 좀 낫나요? 그래도 안 돼요. 주차장도 등기부를 뗐더니 빌딩이라고 볼 만한 거 하나, 잠실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인 거 딱 하나 해서 누가 봐도 특정이 된다고 치면 자, 여기서 얘가 빌딩은 선준인데 이 선준이 사실은 제 아들 선준을 말한 건데 갑자기 제 유언장을 딱 공개했더니 이제 김선준 팀장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안 변호사님을 옆에서 열심히 10년 동안 모셨더니 저한테 빌딩을 주시는 거는요.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서 김선준이 자기래요. 저는 제 아들 안선준을 준다고 한 건데 이거 다툼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죠. 현식도 갑자기 등장해요. 우리 현식 다른 팀장이거든요. 제가 다솔에서 15년을 일했더니 저한테 퇴직금으로 집을 주시는군요. 딱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 아들 안현식인지 다솔 팀장 고현식인지는 몰라요. 이걸 보고 주민번호도 안 써있고.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두 딸이라고 딱 적었잖아요. 가람과 지희는 두 딸이래. 근데 선준하고 현식은 앞에 아들이란 이름이 안 붙었어요. 그러면 진짜 김선준 팀장을 말하는지 안선준 아들을 말하는지 좀 애매하지 않나요? 물론 빌딩 특정도 애매하지만 선준도 좀 특정은 애매한데, 실제로 이 유언장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다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것 같긴 해요. 법원에서는. 왜냐? 빌딩은 빌딩대로 무언가가 특정이 되고 선준은 선준대로 김선준 팀장보다는 아들인 안선준을 줬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개연성 때문에 실제로는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나, 제가 이걸 예시로 든 건 뭐냐, 유언장을 쓸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막 주소까지 적고 주민등록 적고 이렇게까지 하실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자필 유언장의 장점은 내가 혼자 쓸 수 있다예요. 아무도 모르게. 다른 건 증인이 필요해요. 얘만 증인이 필요 없어요. 즉, 나 혼자 쓰면 돼요. 그냥 오늘 갑자기 유언장이나 써야겠다고 혼자 종이 꺼내가지고 유언장 쓰는 법 검색하나요? 안 해요. 유언장 쓰고서 내 재산 목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걸 정리하시는데 말한 것처럼 정말 도장 안 찍고 그냥 마무리하시면 아까 같은 상황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자필 유언장의 단점은 나 혼자 쓰다 보니까 효력을 하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공증을 하는 거예요. 자, 공증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대요. 공증비 20억 재산을 하든 1000억 원을 하든 공증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이게 비율로 정해져 있어요. 20억 초과분은 그냥 300으로 퉁쳐지더라고요. 저 공증 못합니다. 자꾸 공증하라는 게 뭐 제가 공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증은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자격 요건이 있어서 저는 자격이 없어서 공증을 못해요. 제가 못하는 거지만 의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꾸 공증하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공증비 300만 원 생각보다 싸고 하니까 좋은 거 같은데 왜 다 공증 안 하고 왜 이럽니까? 하면은 공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못할까요? 무슨 상황에서 못할까요? 부모님이 치매거나 좀 중증 장애가 있어서 말씀을 못 하시거나, 왜냐면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증인이 변호사라고 할게요. 변호사의 면전, 변호사 앞에서 유언의 취지, 유언의 내용을 구수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자, 빌딩 땡땡 번지 장남 누구에게 준다는 취지 이렇게 쫙 써 있어요. 일단 그거를 공증인이 뽑아와요. 자, 어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어머니가 읽으셔요. 이거 빌딩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읽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한테 설명해 보라고 해요. 근데 치매 노인이시나 혹시나 그러시면 자기가 있는 이해 못한다는 시 하면 공증인이 확인을 안 해줍니다.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증 변호사가 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공증 유언 소송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환자 출장을 가서 공증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서명까지 받았어. 근데 그때 당시 상황, 뭐 진단서, 소명서 해가지고 과연 이분이 공증인 앞에 구술을 했는가에 대한 다툼이 가장 많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말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공증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유언 공증을 했다 칠게요. 300만 원 들여서 우리 잘 해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약간 생각이 바뀌셨어. 또는 일단 언제든지 유언은 생전행위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하니까 유언에 대해서 그냥 하시고 또 바뀌면 바꾸십시오 하는데, 자, 목동 아파트를 유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라고 딱 써놨었는데 목동 아파트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팔아버렸어. 25억에. 팔고서 국민은행 통장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장남 입장에서 목동 아파트 나 주기로 했는데 그거 팔아서 국민은행 그대로 있어요. 그 계좌에 있는 돈 돌아가셔서 내 건가요? 목동 아파트 국민은행 그대로 한 푼도 안 빠졌어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회된 걸로 봐요. 그래서 장남 입장에서 목동 아파트 팔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내 걸로 하고 싶으면 현금, 예금은 장남에게 준다로 다시 하시던가, 목동 아파트 팔고 나서 새로운 집을 사시면 그 집을 장남 준다로 다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대한 걸로 써놨는데 팔았다, 그럼 그 유언은 철회된 걸로 봅니다. 장남한테 준다고 했었는데 차남한테 주는 걸로 2년 뒤에 다시 썼어요. 두 개가 충돌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마지막에 쓴 거가 이겨요. 그래서 유언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자필 유언장 할 때 실제로 많은 일인데 2025년 5월 어느 날 적힌 게 있어요.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5월 어느 날 써있고 도장 다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유언장 봤더니 1월 1일자가 하나 있고 나는 25년 5월 어느 날로 해서 목동 아파트 놔준다. 저기 차남 준다는 거 1월 1일 하고 딱 날짜가 써 있어요. 저 5월.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왜 안 돼요? 기억력도 좋으시네. 앞에 우리 연, 월, 일까지 적어야 돼. 연, 월, 일. 그래서 5월 어느 날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일까지 적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볼드 처리도 안 해놨는데 이거를 딱 기억하시네. 그래서 유언은 어쨌든 저촉되면은 뒤에 게 이깁니다. 그 다음 일부 재산. 내 재산이 너무 많아. 근데 목동 아파트는 장남 준다. 또 원베일리는 누구 준다. 다 따로따로 써도 돼요. 물론 그때마다 공증비가 300만 원이 든다는 건 비용일 수 있지만 또 유언장을 하나에 완벽하게 쓰시려고 계속 못 쓰시던 분들이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사고 나버리면 유언장 없이 그게 되는 거니까 뭔가 필요한 재산이나 어떤 분할이 있다면 그때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뭔가 총정리를 하고 싶다. 원벨리는 누구, 목동 아파트는 누구, 뭐 하고서 유언장이 막 3개, 4개 되면 복잡하니 하다가 만약에 총정리를 하고 싶을 때 모든 재산을 기재한 유언장이 되면 앞에 건 다 저촉되면 사라지겠죠. 마지막 것만 유효하니까 저는 공증을 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언장 작성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필요라고 돼 있긴 한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파트가 원베일리 하나인데 이 원베일리를 주택은 여러 명 가지면 복잡하다고 하니 그래도 고생했던 우리 장남 줘야겠다 하고서 장남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을 썼다고 칠게요. 그 유언장을 삼형제를 불러다가 이제 안 변호사가 공개하라고 했으니 공개해야겠다. 미리 말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미리 말해야겠다. 장남 셋 불러요. 그래서 셋 앉혀놓고 또 싸우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내가 유언장을 썼다. 이 원베일리는 우리 장남 20년 동안 같이 산 장남 주겠다. 장남이랑 며느리랑 그 손자랑 해서 3분의 1씩 갖도록 유언장 썼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떤 난리를 치겠어요? 막 찢어버릴까요? 안 돼요. 뭐가 나오냐? 다음 명절부터 안 와. 둘째 셋째가 안 온다니까요. 형한테 뭐라 그래? 형이 간병 다 하고 아버님 병원 다 모셔라. 원베일리 받았는데 60억 받았는데 간병인을 쓰든 뭘 하든 생활비도 안 보내고요. 명절 때 와서 뭐해? 아버지 재산 나를 안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줘서가 아니라 나를 안 줬잖아. 장난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안 와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변호사가 얘기하라 해서 했더니 둘째 셋째가 갑자기 나를 본체만체하고 이게 도저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하고서 장남만 불러다 얘기해요. 장남아, 비밀이다. 너한테 주는 걸로 유언장은 써놨다. 그러니까 분할여비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안 변호사한테 얘기 다 들었다. 이러면 유류분 문제든 어쨌든 모르겠고 일단은 너의 몫은 확보되니 딱 이제 유언장 썼다고 장남한테만 알려줘요. 상을 다 치릅니다. 그러고서 이제 형제들이 모였죠. 자, 이제 분할여비 하고 신고하고 어디서 할까? 다솔에서 할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장남이 한 2달, 3달쯤 지났을 때 머쓱해 하면서 가방에서 뭘 꺼내요. 아, 이거 근데 사실 아버지가 나 유언장 써줬어 하면서 갑자기 원베일리는 장남과 며느리랑 손자 준다고 써 있어요. 둘째, 셋째. 당황스럽죠. 아니, 아버지가 이런 말이 없었는데? 근데 심지어 그게 만약에 자필 유언장이었다 쳐봐요. 공증도 아니고. 자필 유언장인데 갑자기 보면 우리 아빠 그 시체 같지가 않아. 갑자기 아빠 그 시체가 뭐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아빠 그 시체 같지가 않아. 이게 갑자기 형글씨 같아. 막 도장도 어디 인감 도장 이거 아빠 거 찍은 거 같고 이거 뭐야 이거 가짜 같은데 막 이러죠. 근데 공증을 했다 이거야. 공증을. 그럼 공증을 딱 받아놨어요. 둘째 셋째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 이제 소송을 바로 하는데 유언장을 꺼냈을 때 둘째 셋째가 갑자기 이거 며느리가 쓰라 했네. 며느리가 여기 왜 들어가? 며느리 들어가고 손자 들어가고 보면 며느리가 쓰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유언장 쓴 것도 너무 괘씸하고 날짜를 봤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야. 그러면 또 무슨 생각 들어요? 아니 그 아픈 아버지 정신없고 간병하고 이럴 때 정신없었는데 이 유언장 공증받을 정신이 있었네? 이것들 봐라. 바로 법원 가가지고 유류분 소송부터 막 다 거는 겁니다. 왜냐? 괘씸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밝히는 게 나아요? 안 밝히는 게 나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할 거면 장난만 주지 말고 조금 더 주고 싶은 사람 한 40%, 좀 덜 주고 싶은 사람 25%, 뭐 20% 설명은 해야죠. 아버님이 뭐 설명을 하거나. 제가 사실 최근에 한 업무가 있는데 증여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증여를 하셨고, 증여는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유류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영상물을 촬영을 했어요. 이게 영상 촬영하는 업을 제가 처음 해봤는데 동영상을 3개 찍었습니다. 우선 증여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 증여가 어머니가 혹시나 뭐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이 재산을 왜 자기가 아들한테 주는지 다 밝히고, 두 번째 영상은 자기가 이걸 왜 아들한테 챙겨주는지, 그리고 딸은 내가 뭐 다른 걸 챙겨준 거, 이런 거를 어머니 이름으로 제 영상을 좀 남겨놨어요. 그래서 증여 자체가 분명히 딸도 받은 게 있을 거잖아요. 딸을 하나도 안 도와준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딸을 어떻게 챙겨줬는지, 무엇을 증여했는지를 어머니가 좀 구수하셨어요. 나중에 유류분 할 때 딸도 받은 증여를 제가 확인하고자 남겨놨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아들과 딸한테 하고 싶은 말 해서 제가 3가지 영상을 담아놨거든요. 그렇게 담아놓고 이제 아들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영상에 사실 어머니께서 당신께서 너무 힘들게 사신 얘기, 이 집 살려고 하시면서 한 얘기, 그런데 어머니가 진짜 그 연세에도 폐지 죽고 잠실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당신께서는 걸어 다니는 게 좋으셔서 여전히 폐지 죽고 그거 팔아다가 뭐 진짜 5,000원, 10,000원 하루에 버시는 거를 소소한 낙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영상 담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편집은 안 했어요. 그냥 아들 같이 자녀들도 다 보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한 2시간 했거든요. 그 2시간 영상을 그대로 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이 방금 아들, 딸의 분쟁을 막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문서보다 저는 강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 재산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기가 아들, 딸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그리고 아들, 딸이 정말 안 싸웠으면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아들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랑만 했어요. 그 자리에 아들 없었어요. 아들 있으면 또 이거 뭐 아들 주려고 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아들이 유도 질문하고 모양새 그렇잖아요. 저랑 어머니랑 그냥 둘이 2시간 수다 떨었어요. 제가 질문하고, 어머니는 근데 이걸 왜 아드님을 주세요? 왜 딸들은 뭐 해주셨어요? 하면서 정말 대화를 나눴고요. 그게 나중에 제가 법적 분쟁에서 증거를 쓸지, 법적 분쟁을 안 가게 하는 장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그 어떤 문서보다 저는 그 영상이 비용 대비 확실한 효과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방금 노하우는 제가 그냥 경험에 의한 노하우예요. 제가 그거 찍으면서도 저도 조금 눈물 날 뻔했어요. 어머님이 그 연세에 진짜 잠실에 올림픽 아파트가 있는데 왜 폐지를 주우시는지, 왜 5,000원 그걸 하셨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사실은 아들이 뭐 자식 셋 키우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제가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 그런 게 다 느껴지니까 저도 마음이 동했는데, 혹시나 분할협의나 유류분 소송을 걸려던 다른 자녀들의 마음은 저보다 훨씬 동하지 않을까요? 저도 동했는데, 그런 목적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좀 법하고는 좀 다른 영역에서의 제 안전장치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하신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변호사나 세무사한테 부탁도 하실 분은 없겠죠. 근데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저도 앞으로 활발하게 해보고 싶은데, 그냥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영상을 본다면 저는 분쟁으로 가는 길이 훨씬 적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그냥 제 노하우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적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류분 청구 실익이 없도록 유언을 남기자라는 문구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오셨어요. 저한테 상담을. 서로가 서로에게 증여를 다 유언장을 남겨서 외동아들이 하나도 안 받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로 외동아들이, 그래서 혹시나 외동아들이 보통 이러면 도박이나 뭐 이런 뭐 재산 탕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가 해서, 외동아들 혹시 직업이나 뭐 혹시 탕진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래요. 아버지랑 같은 직업 길을 걷고 있대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랑 같은 직업을 걷고 있으면 보통은 또 화목하거나 이런 가정의 확률이 높잖아요. 아버지 길을 따라가는데. 근데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머님도 집이 한 4채, 아버지도 집이 한 3채였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서로에게 유언장을 쓰면 일단은 분할협의에선 빠지지만 유류분 청구는 현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 유류분 청구 가능 금액이 3분의 2, 3대 2에서 5분의 2 중에 절반인 5분의 1을 외동아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20%잖아요. 혹시나 집이 4채였는데 그 집이 4채가 만약에 50억이라 치면 20%면 10억. 만약에 그게 80억이었다면 16억이에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외동아들 입장에서 그 유언장이 있을 때 변호사 한 명한테 착수금 주고요. 유효류분 소송하면 16억 받습니다. 10억 받습니다. 무조건. 아직 유류분에 대해서 배제하는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현행 법령으로 무조건 받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뭐라 그랬냐,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 욕심 하나도 없으세요. 어머님도 너무 착하게 생기셨고 아버님도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 제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님,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아들을 안 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마음씨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버님 작고하시고 나서 유류원장대로 재산을 받더라도 아버님 잃은 것도 힘든데 자기 하나뿐인 아들한테 유류분 소송 받아가지고 변호사랑 1년 반 동안 소송하고 나면 어머니 건강 다 해칩니다. 왜 안 주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언장을 쓰신다면 배우자 5분의 4 아들 5분의 1 준다라고 유언장을 쓰십시오. 그러면 유류분을 청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은 소송은 안 합니다. 아들하고. 근데 지금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왜 아들하고 저러시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서로가 힘이 돼서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안 그래도 힘든데 아들한테 소장 받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런 거 하지 못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5분의 4, 5분의 1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상담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죠. 유언장 제가 못한다고. 제가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조언은 그거였어요. 물론 법적으로 나중에 유류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는 남은 형제들이든 어머니와 아들 소송은 좀 예상하기 힘들지만 오히려 유류분만큼을 받을 수 있게 적어 놓는 게 형제들이 안 싸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 저는 공증비 300만 원 아까워요. 아낄래요. 그리고 변호사님한테 지금 다 배웠어요. 제가 쓰겠습니다. 자필유언장 옆에서 쪽쪽쪽 하고 안내 드려가지고 제가 요건 다 갖출게요. 그러면 공증비 300만 원 아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 이거 할래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언 공증은 공정증서 받아두시면 이 공정증서대로 있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이제 공증사무실 가가지고요, 이거 집행문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집행문으로 바꿔주고요, 그 집행문 받아다가 바로 등기가 가능해요. 아파트든 뭐든 등기가 돼요. 유언 공증의 장점은 집행이 가능하다가 장점입니다. 집행이 가능하다, 이 문서가 진짜로 써졌다는 걸 확인한다는 것도 있고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 유언장은 뭘 하냐, 제가 이제 아까 빌딩이 선준이라는 건 뭐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지만 그걸 들고 등기소를 가요. 등기소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칠게요. 안선준 인적사항 다 적었어요. 해줄 수 있나요? 왜 안 되냐면 자필 유언장은 일단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검인 절차가 뭐냐? 제 유언장을 들고요, 가정법원에 유언장 검인 신청을 넣습니다. 그럼 가정법원이 검인 신청을 받으면 우리 상속인들 다 불러요. 상속인들 다 부를 수 있고요. 상속인들한테 언제 다 모이세요 하고 모여요. 그럼 쭉 모였을 때 우리 이제 유언장 보여주면서 이거 아버님 글씨가 맞는지, 유언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지 제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둘째, 셋째가 이거 아버지 글씨 아니다. 처음 봤잖아요. 일단 아빠 글씨처럼 안 보여요. 갑자기 보면. 그래서 아버지 글씨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검인 실청이 이제 유언장 진위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뀌어요. 그럼 소송을 해서 이겨야 필체 감정하고 뭐 하고 해야 유언장 검인이 나와요. 그럼 등기를 언제 해요, 이거? 또 변호사도 써야겠죠. 그때 변호사비가 300만 원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그럼 공증했으면 됐잖아요. 공증해서 300만 원이 제가 하는 거 아니지만 300만 원이 제가 장담하는데 이 시간 비용보다 무조건 쌉니다. 그러니까 공증하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공증이 나중에 공증할 거리나 후에 100% 하시니까 그냥 공증하십시오. 대신 계속 말하지만 구술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어머니가 치매시거나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래서 유언 공증 안 되는데 그럼 나 어떡하라고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공증을 못하는데 자필해봤자 소송 간다며요. 그럼 어머니 이름 자필로 아무리 써도 불안하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하기 좋은 방법이 있냐?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제가 오픈을 할까 했다가 지웠어요. 죄송해요. 지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플랜을 짠 거는 유언은 우리 봤지만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 되죠. 아주 엄격해요. 요건대로 해야 되고 막 구수해야 되고 복잡해. 하지만 제가 해결할 방법은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플러스 물론 실제 어머니의 의사가 있어야겠죠. 뭐 어머니 의사 없이 어디 인감도장 가져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의 의사가 확인이 되고 다만 어머니가 구수할 수 없거나 약간 치매 초기 증상이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공증이란 절차에서 검인을 못 받을 것 같다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할게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통해서 물론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제가 다 마련하겠지만
어쨌든 그 유언장을 대체할 수 있고 이러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다면 다솔의 상담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안내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류분. 참 제가 유류분에 공을 들였는데 좀 마지막 시간이라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 누가 얼마만큼 받나요? 하면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 존속은 3분의 1, 형제자매는 착선. 뭐야, 형제자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이제 형제자매는 위헌 판결을 났어요. 상속인이 배우자 아들, 딸이라면 3, 2, 2. 그래서 7분의 2의 절반인 7분의 1이 딸의 유류분 몫입니다. 유류분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 이제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형제자매는 어쨌든 유류분 인정 안 한다. 두 번째,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폐륜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거든요. 그래서 입법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특정한 건 폐륜행위. 그래가지고 물론 유류분을 배제하는 걸로 뭐가 예정할지는 입법자, 국회의원들이 정하겠지만 헌법재판소는 폐륜행위를 한이라고 약간 특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과연 폐륜행위가 뭘까라고 한다면 단순히 부양을 안 했다. 폐륜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죠. 20년 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다. 폐륜행위라고 보긴 좀 애매하죠.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지내거나 동거봉양을 안 했거나 생활비를 안 댔다. 폐륜이라고 하기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폐륜은 뭔가 부모님에 대한 뭐 어떤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욕설을 가하거나 어떤 그러한 또 증거까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까지 한 케이스보다 제가 많이 본 케이스는 20년, 30년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자식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지.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는 분명히 폐륜행위를 한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입법자가 그 유류분해를 제외하는 상실 사유로 넓게 해석할지 좁게 해석할지는 입법자가 정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폐륜행위로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적인 어떤 소통이나 합의를 통해서 좀 정말 어느 정도의 유류분에 대한 상실 사유를 규정을 해야 돌아가신 분의 재산권 행사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점을 저는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30살에 사망. 그래서 결혼하고 사망했고요. 며느리가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 가능한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A의 자녀가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1년 만에 사망해요. 2015년 후에. 근데 며느리 씨가 재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A가 모든 재산 400억이 있었어요. 딸 B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 작성하고 사망했습니다. 며느리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자식이 아니니까 며느리 자식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 우리 대습상속 아까 배웠잖아요. 대습상속. 그러면 다시 떠올려 볼게요. 아들이 원래 받을 몫이 2분의 1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먼저 죽었죠. 그러면 며느리가 대습상속이 권리가 있고 대습상속권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안 변호사가 아까 유류분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즉 며느리는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대습 상속인으로. 그러면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00억이라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100억. 아들 몫이 2분의 1, 그의 절반이 유류분 4분의 1. 400억의 4분의 1은 100억. 이 며느리는 100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입장인지에 따라 이 얘기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 내가 A랑 B라고 생각을 해봐요. 며느리한테 100억을 줘야 돼. A랑 B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기간이 한 10년밖에 안 잡는데 30년 지났다고 해볼게요. 30년 동안 머리 아파요. 며느리 100억 매주 무조건 가져가요. 입법 안 되는 한. 100억 무조건 줘야 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봤는데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아들 죽고 나서 며느리가 뭐 왕래했을까요? 시어머니랑? 1년 살았는데? 안 하죠. 왕래 없어요. 마지막 어머니 간병했을까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또 A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아들이 저 며느리를 만나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극에 달한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A 입장에선 C는 안 그래도 왼수인데 아들이 결혼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억까지 줘야 돼. 그러면 이 유류분은 일단 무조건입니다. 며느리 C가 혹시나 재혼을 한다면요? 혼인신고해요. 다른 분하고.
이제 아직 뭐 20 후반밖에 안 돼서 뭐 이때 한 40 전에 한 30, 30대 중반에 누군가 결혼을 했어요. 혼인신고했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이 아니니까 유류분을 청구 못하죠. 며느리 입장에서 누군가 혼인신고를 하면 100억이 사라져. 그러면 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진짜 사랑한 거죠. 100억을 포기할 정도로. 근데 굳이 할 이유가 있어요? 혼인신고를? 못 해요, 못. 그냥 사실혼으로 같이 살면서 살았지. 그러면 B랑 A 입장에서는 사실은 골치 아프고, C 입장에서는 언젠가 A가 돌아가시면 자기는 100억 받을 사람이라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제가 A랑 B 입장에 있으면 이 100억 주고 싶습니까? 안 억울하세요, 이거? 유류분이나 대습상속이 누군가한테는 일반적으로는 되게 정당한 권리 같지만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정당해 보이지 않아요. 유류분 계산 시 모든 증여가 가산되냐요? 라고 질문했어요. 아까 우리 상속 분할협의 할 때 모든 증여 가산됐죠? 유류분 할 때 봐볼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 상속 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상속 재산과 거기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래요. 아, 상속 재산과 증여 재산을 가산하라는구나. 그 다음 조문에 탄입될 증여, 이 가산할 증여가 뭔지를 또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냐? 증여는 상속 개시 전에 1년간 행한 것에 하나요. 변호사님, 분할협의는 전체였는데 여기는 1년 전만 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뭐 유류분은 5년 전, 10년 전에 증여하면 다 피해갈 수 있네요. 뭐 이거 1년만 조심하면 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조항도 봐볼게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걸 알고 증여를 하면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이게 조금 어렵게 써있는데, 즉 쌍방이 손해 가할 거 알고 하면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는 더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러이러하면 더한대요. 그래서 원칙은 1년 전 것만 더하는데 당사자 쌍방,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 증여를 했으면, 즉 이거 빨리 증여해서 제 유류분 못 받게 하자라고 한 거면 1년 전에, 5년 전, 10년 전에 한 것도 더한대요. 이거 근데 너무 애매한 표현 아니에요? 알고 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해요? 네? 나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혼외자가 있는 줄 저는 몰랐는데, 알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건가 궁금증이 생기죠. 자, 그럼 증여재산은 어쨌든 1년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조금만 봐볼게요. 이렇게 조문이 돼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해 특별수익, 우리 아까도 특별수익 나왔죠? 생전증여를 받으면 그걸 특별수익이라고 민법은 표현하잖아요.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114조 규정이 배제된대요.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으면 이 1년이라는 규정이 배제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더하라는 거예요. 다. 기간 제한이 없다. 즉 밑에 뭐냐면 1년 전일 것인지 여부, 쌍방이 손해를 갈 건지 여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 산입된다. 그래서 유류분이든 분할협의든 기한 제한 없이 더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 끝. 세법에서 5년, 10년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10년만 더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한 제한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어요. 변호사님, 아까 목동 아파트를 예시로 들었는데 2005년도에 3억 원 목동 아파트를 받아다가 지금 현재 25억을 가는데 저 유류분 청구 받을 것 같아요. 더해지는 거 3억인가요? 25억인가요? 물어보면 아까 뭐라고 했죠? 25억. 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 변호사님, 저는 남양주에 농지를 받았습니다. 남양주에 농지를 받아다가 1990년도에 농지를 받았고요. 남양주.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비 대출 일으켜가지고 건물을 제가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20억 대출 받아다가. 그 건물이 지금 80억을 갑니다. 저는 80억으로 평가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건물은 내가 한 것 같으니 빼고 뭐 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땅이 근데 건물로 하면서 막 가치가 오른 거 아니에요? 농지였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현재 2025년 당시 농지였다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가액을 더해요. 뭐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애매한데, 그러면 반대로 목동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25억 가면 더해지는데, 제가 목동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3억을 아버지가 대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동 아파트를 샀어요. 제 이름으로. 하고 있다가 현재 갖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유류분 소송이든 분할협의 할 때 들어옵니다. 야, 너 그때 목동 아파트 그거 아버지 돈으로 샀잖아. 25억 더해야지 라고 합니다. 3억을 더해야 될까요? 25억을 더해야 될까요? 3억이 원래 목동 아파트 전체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리적일까요? 물론 내가 이제 목동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냐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가 청구하면 25억에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청구받는 사람이면 3억이고 싶고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증여받은 게 아파트예요? 현금이에요? 현금이에요. 3억 현금. 그러면 3억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3억이라고 보면 좀 안 억울해요? 목동 아파트는 시가로 막 쫙 올라갔는데 3억은 그대로 3억이라 그러면 좀 억울하겠죠. 그럼 뭐를 반영하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요. 실제 판결문이에요. 제가 긁어왔습니다.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변동을 잘 반영한 것으로 추인되는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래요. 무시하세요. 2005년 증여고요. 2018년 상속 당시에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볼게요. 7억 이쪽 저쪽에서 10억을 증여했어요. 2005년도에. 2018년도에 얼마로 평가되냐? 12억 8천. 얼마 정도 올랐어요? 한 28%, 30% 올랐어요. 28%, 30%. 퍼센티지로 굳이 따지면. 2005년도에 10억짜리 아파트였으면 지금 2018년도에 제가 장담하는데 60억 넘었을 것 같거든요. 아파트 받았어 봐. 끔찍하죠. 현금 받았더니 13억이래. 이걸로 내가 아파트 사서 내가 했으면 나는 실제로는 47억 차이 받는데 다행이죠.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무사랑 변호사가 딱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예요. 여기 나름 반 전문가니까 증여할 때 우리 현금 증여하라 그래요? 부동산 증여하라 그래요? 부동산 증여. 왜? 평가액을 낮춰야죠. 지금 뭐 팔고 나서 양도세 내고 현금 증여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팔고 양도세 한번 내고 그 다음에 그 현금 증여하면 우리가 증여세 아끼는 법 뭐예요? 미리 하라. 두 번째, 평가를 낮춰라. 근데 현금은 평가 낮출 수 있어요? 1억은 1억이에요. 아파트는 5억짜리를 뭐 기준시가로 해서 뭐 3억이든 감정평가해서 4억이든 1억이라도 낮추면 세율만큼 이득이잖아요. 그럼 현금 증여랑 아파트 증여랑 세무사님들은 뭐 하라고 하겠어요? 아파트로 증여해야죠. 부동산으로 증여해야죠. 현금 증여 바보같이 왜 현금 증여합니까? 물론 현금 증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세금 낼 돈 없을 때. 10억 증여받아다가 취득세랑 증여세 낼 돈도 없으니 그냥 뭐 팔아다가 현금 증여하는 경우 있죠. 우연히. 실제로는 제 경험상 95% 다솔 상담은 부동산 증여입니다. 근데 하고 났다가 상속인간에 20년 뒤 분쟁 터지면 심지어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30억 증여 못 받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낼 돈 없어서 한 10억 원어치 받아요. 걔가 20년 뒤에 50억 가 있으면 저는 협의할 때 50억 받은 걸로 돼서 계산되는 겁니다. 10억 받았으면 12억. 자, 내가 세금을 현금 10억과 부동산으로 해서 15억짜리 해가지고 5억 원에 대한 세금 좀 더 냈다 칠게요. 50억과 13억의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뭐가 더 이득이에요? 지금 세금이 더 중요한가요?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15억 부동산 10억 평가해서 증여받는 것보다 10억의 현금 받고 나는 유류분이 걱정이라 저는 부동산으로 안 받겠습니다. 현금 증여. 현금 증여할 거면 세무상담 필요해요? 솔직히? 현금 증여할 건데 그냥 자기가 혼자도 할 수 있을걸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좀 이거는 솔직히 세무사 입장에서는 좀 안 되는 얘기예요. 부동산 증여해야 계산도 하고 평가도 낮추고 업무가 용역이 생기는데 현금 증여하면은 세무사 용역이 솔직히 말하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세무사와 변호사로서 충돌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 현금 이 고민에서 세금만 고민하지 마셔라. 내가 상속인간의 분쟁이 있을 것인가?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분할협의에 걱정이 되는가 하면은 현금 증여가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거는 고민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조건 현금 증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이전이어도 가산된다. 그러면 변호사님 공동상속인 증여가 무조건 다 특별수익으로 들어가냐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렇진 않아요. 또 판결문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 생전 증여가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조해서 이 증여가 공동상속인사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현저히 깨진다. 이러면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가 뭐였냐면 한 20년 전에 같이 살던 두 번째 부인한테 집을 증여했어요. 같이 살던 두 번째 부인이 첫째 부인하고 낳은 자식들을 다 길렀어. 진짜로 아주 다 기르고 그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했고 했는데 뭔가 이 유류분이든 분할협의 과정에서 특별수익이다 20년 전 아파트 증여받은 게 건 거예요. 근데 법원이 20년 전에 그 집은 증여받을 때 어쨌든 재산이 또 많았어요. 한 10개 중에 하나였고요. 같이 산 집이었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두 번째 부인이 첫째 부인의 자식들을 다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그거 한 거에 대한 그다음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한테 준 게 배우자 간에는 실제로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으로서 준 거, 배우자의 부양 의무 이행, 배우자의 어떤 남은 여생에 대해서 이 정도 재산은 필요할 거라고 본 거, 그런 것도 담겨 있어서 그에 대한 생존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빼고 고려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원고와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빼줬어요.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판례를 좀 봤더니 이런 케이스가 주로 배우자나 좀 있고 자녀들 경우에는 좀 많지는 않았어요. 아주 특별히 뭐 기여가 한 경우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배우자의 경우에만 좀 빠질 수 있다. 근데 그냥 너무 예외적이라서 그냥 없다고 치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아니 변호사님, 근데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걸 알고 증여를 한 때라고 아까 1년 전에 더한다고 했잖아요. 상속인은 근데 다 더한다며요. 이게 언제일까요? 누구일까요?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상속인이에요? 아니죠. 대속상속 아닐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인일 때는 다 들어갔는데 아까 말한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한테 한 증여는 1년 전 것만 더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러이러하면 1년 이전에 한 것도 더한대요. 그러면 언제가 이 경우인지를 봐야겠죠. 봐보면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남은 재산가액을 초과하고 대법원이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장래 상속개시의 이래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1번은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증여하는 게 30억이고 남은 게 100억이에요. 그러면 1번 요건을 불충족한 거예요. 증여하는 게 100억이고 남은 게 30억이에요. 1번 요건 충족. 2번, 여전히 변호사로서 월 소득이 2천이에요. 재산이 증가하겠죠. 은퇴했어요. 임대소득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재산이 증가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죠. 그런 의미예요. 2번이. 근데 이분 재산이, 남은 재산이 원벨리랑 압구정 현대라고 칠게요. 생활비는 없고. 재산이 증가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지 않나요? 원벨리랑 압구정 현대를 갖고 있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상속개시 3년 전에 손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40억 원어치를. 남은 재산이 60억 원인 경우가 있고요. 30억 원인 경우가 있다고 칠게요. 1번 요건을 60억 남으면 충족하나요? 안 해요. 30억인 B일 때는 요건을 충족하는데 A일 땐 충족 안 해요. 그렇다면 손자한테 증여를 받을 때 절반을 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반 이하로 해야 돼. 왜냐? 남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우리 손자가 받은 게 유류분 청구 안 당하게 하려면 절반 이하로 해야 돼요. 절반 이하. 증여자 나이가 85세, 퇴직 후 임대소득세 부분 생활비로 사용하면 2번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니 유류분이 걱정된다. 그러면 손자, 사위, 며느리한테 돌아가시기 한 2년, 3년, 4년, 5년, 10년 전부터 증여를 하는데 절반 이상을 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1년 이전이 아니라면 다 빠져나간다.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류분 청구를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본 거예요. 자, 100억 자산가입니다. 100억 자산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녀가 둘인데요. 상속재산 100억이고요. 자녀가 A, B 있습니다. 자녀 B랑 30년 동안 연락 끊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 A한테 모든 재산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 B의 유류분 청구는 우리 다 알죠? 4분의 1. 100억의 4분의 1이면 25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A의 자녀가 2명 있다고 칠게요. 손자. 첫 번째 손자에게 8년 전에 증여합니다. 45% 정도만. 55% 남아요. 1번 요건 불충족이니까 합산 안 되겠죠? 두 번째 손자에게 6년 전에 증여합니다. 55% 남았는데 25%만 해요. 남은 거 30%. 1번 요건 충족 안 했죠? 3년 전에 며느리한테 증여 한 번 더 해요. 30% 남았는데 10%만 해요. 남은 거 20%. 1번 요건 충족 안 했죠? 3개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자녀 A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 A에게 증여나 유증을 20% 해요. 빵이 됩니다. 3개가 빠져나갔나요? 그럼 유증에서 얘만 포함되나요? 이것도 3년 전이니까 1년 전이 아니고 초과했어야 되는데 남은 재산 초과하지 않았고 다 빠져나가요. 얘만 들어옵니다. 유류분에선. 상속세로 살짝 같이 해볼까요? 상속세는 상속인이 한 건 10년 합산, 상속인이 아닌 자 5년 합산. 얘 당연히 증여받은 거 합산. 이거 며느리 상속인이에요? 아니죠. 5년 전이니까 합산. 요거 손자 합산 안 되죠. 이 두 개 증여는 증여세 내고 끝. 상속세 합산 안 돼요. 그럼 30%에 대해서만 상속세 내고 유류분도 대비되고 상속도 대비돼요. 안 할 이유 있나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3개의 경우를 봤어요. 자녀 B, 아까 유류분을 청구할 사람, 우리 반대편이라고 할게요. 아무 유언도 증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 했죠? 분할협의.
아니면 소송 2분의 1 절반 법정 지분 가져가죠. 50억. 만약에 모든 재산을 자녀 A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증여나 유증을 했다. 그러면 4분의 1 유류분 청구하죠. 25억. 근데 다솔 컨설팅 요렇게 했다. 그러면 20%의 4분의 1 받을 수 있는 거 5억. 20억 차이 나고요. 45억 차이 나요.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5억, 25억, 50억.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내 재산가액 기준으로 이 가족은 지금 20억과 45억을 아꼈죠. 덜 줬으니까. 그러면 안 변호사님 이거 무조건 해야죠. 왜 유류분 다 걱정하고 있습니까? 100억 중에 5억만 주면 되고 95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해요? 왜? 유류분 왜 걱정해? 뭐 입법이 되든 말든 5%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요? 4%는 많아 보였는데 100억 중에 5억 정도는 남은 형제한테 줄 수도 있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봐봅시다. 손자 A1에게 8년 전 증여해요. 100억짜리가 8년 전에는 60억 정도 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증여 아까 45% 합니다. 증여세 얼마? 할증해서 11억. 취득세 1억. 제가 다 약간 소수점 반올림 했어요. 총 부담액 손자 원 12억 3천. 얘가 미성년자라면 12억 3천이 있나요? 자, 없어요. 두 번째, 안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또 해보자. 6년 전에 10억 올랐어요. 2년 지나서. 25% 하래요. 증여세 6억 8천. 취득세 0.7억. 애가 두 번째 애가 내야 될 돈 얼마? 7억 5천. 있나요? 지금 여기 있으신 분 중에도 7억 5천 현금 있는 분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며느리 3년 전 하래요. 85억 10%. 증여세, 취득세 2억 3천. 좀 낼만한데 갑자기 낼만한데 싶죠? 근데 문제는 자녀 A가 이제 상속으로 받았다 칠게요. 왜냐? 공제도 하니까. 증여세 더 나오거든요. 일부러 상속세로 했습니다. 100억에 20%인데 합산했어요. 제가 계산 다 혼자 했고요. 5억 9천 이거 상속세라고 생각하세요. 취득세 냈고요. 내가 낼 상속세 6억 5천. 이 집이 낼 세금 얼마? 28억 6천. 8년 동안 내는 세금 28억 6천. 있으시면 하세요. 가능할까요? 제가 컨설팅을 다 알려줬다 칠게요. 장남내 가족이 28억 6천으로 이 세금을 낼 수 있냐 이거예요. 또 하나의 포인트. 얘가 12억 3천을 내려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얘가 얼마 벌어야 돼요? 25억을 벌어야 12억 3천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빼고. 25억을 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연부연납해도? 자, 만약에 전체 100억을 상속받았다 치면 얘가 상속세가 43억 내요. 상속세. 그리고 취득세 내면 46억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님 어쨌든 낼 세금이 28억 6천보다 46억이니까 이 차이가 17억 나네요. 이거 무조건 이득이네요. 어쨌든 상속할 때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17억 아끼네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든 못 낸다니까요. 제가 유류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둘이 이 돈이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무언가 대비가 된 가족은 가능하겠죠. 제가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B가 아니라 A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50억 받고요. 거기에 대한 상속세 46억을 나눠내겠죠. 23억. 그러고 나면 27억이 남습니다. 물론 이게 건물이고 말고 무시하시고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할게요. 50억 받아다 세금 23억 내면 27억 남아요. 유류분을 방어하려면 유언을 하라고 해서 싹 다 유언을 했더니 유류분 25억 뺏기죠. 75억 받아요. 거기다가 상속세 냅니다. 왜 이게 이만큼 내나요? 하면은 요건 또 이슈가 있는데 아무튼 요만큼 내요. 혹시나 다솔 컨설팅을 받으면 재산이 95억에다가 아까 어쨌든 27억 정도 내라고 해서 68억 그냥 싹 다 유증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만약에 혹시나. 근데 얘랑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 큰 차이. 그게 뭐냐면 이 재산은 지금 누가 다 갖고 있어요. A가 갖고 있어요. A가 유언 받았잖아요. 이 다솔 컨설팅은 손자가 45%, 내 아들이 45%, 내 아들이 25%, 내 배우자가 10%, A는 20%밖에 안 들고 있어요. 이 차이는 얘는 A 상속세 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숫자 하나 보여드리면 2번 상태가 3번 상태처럼 되려면 이 재산을 얘한테 45%, 25% 증여를 해야 되죠. 그때 낼 세금이 얼마냐면 27, 8억이에요. 이 상태를 자녀 A가 다 들고 있는 거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45%, 25% 들게 하려면 내야 될 세금이 17, 8억. 얘만 더해도 벌써 19억 얼마잖아요. 무시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17, 8억. 얘랑 얘 차이가 단순히 16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16억 플러스 자녀들한테 주려면 17, 8억을 사실 더 줘야 된다. 이 차이는 사실은 30억 이상. 그러면 자, 배팅할 때
오케이, 안 변호사. 일단 알겠다. 그러면 손자들한테 증여를 한다고 쳐보자. 이걸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럼 이게 되려면 월세가 아주 탄탄하게 들어와서 말 그대로 연부연납으로 최대한 버텨가면서 5년 연부연납인데 연부연납 최대한 버텨가면서 월세 45%를 배당 받아가지고 최대한 내본다 꾸역꾸역 어쩌고 저쩌고 해보면 해볼 수 있겠다 하면은 45%가 너무 높으면 30% 낮추시고 뭐든 하면 하는데 얘 세부담을 당장 너무 걱정하실 건지 아니면 단순 유언으로 받아오실 건지 받아온다 치면 그 100억짜리 건물을 상속세 43억은 어떻게 낼 건지 임대료로 커버가 되는지 다 고민을 해보시면 과연 내가 그냥 유언으로 받아오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손자 손녀에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증여를 해서 무리해서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계산기는 본인이 두드려 봐야 돼요. 저도 걱정인 건 현금 흐름 압박 오시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우리 의뢰인들이.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세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계산은 다 해놨어요.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나 유류분 청구가 들어와서 내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반환은 뭘로 해야 되나요? 원베일리에 대해서 100% 받아다가 반환을 할 때 원베일리 25% 줘야 돼요? 원베일리 가액만큼 주면 돼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원칙은 원물 반환, 원칙은 원베일리 25%. 예외가 가액 상당, 원베일리 가액의 25%를 반환하는, 25억을 반환하는. 100억짜리라면 25억이에요. 불가능하면 매각합니다. 경매해버리고 가액 반환하기로 협의하면은 가액 반환이 예외적으로 되는 거예요. 즉 원벨리 나 25대 70억 하기 싫어. 집을 무슨 누가 25대 70으로 해. 그냥 경매해서 매각해서 그냥 현금으로 나눠 갖자 하면은 가끔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이 상속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아크로 뭐 유튜브 하나 찍었는데 그게 경매로 나왔던 게 이런 상속 분쟁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정들은 원물이냐 가액이냐 반환의 이슈가 생기고 원물 반환하기 싫습니다. 가액 반환 25억 뭘로 마련해서 하나요? 100억짜리 받았을 때 그 25억 가액 반환 못해요. 돈이 없어서. 소송에서 가액 반환하기로 했다 치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법정 이자가 연 12%. 은행 대출 8%짜리 끌어와서라도 줘야 되는 게 소송으로 유류분 소송할 때예요. 왜냐면 소송으로 했을 때 반환할 게 12%거든요. 그러면 10% 이자 내서라도 25억 빌려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25억을 빌려주나요, 요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왜냐하면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는 건 상속이 개시됐다는 거고 상속이 개시됐다는 건 상속세를 낸다는 거고 상속세를 연부연납을 한다는 건 담보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제 100억짜리에는 이미 상속세 30억에 대해서 국가가 담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이 25억 대출해 줄까요? 안 해줍니다. 임대료로 상속세 내야 될 거 다 알잖아요, 은행이. 근데 내 25억 빌려줘봤자 내 이자는 뭘로 내요? 지금 상속세 내고 연부연납 다 아는데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요, 25억. 그럼 연 12%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대비를 잘못하면은 100억짜리를 받아도 이자 내느라 빚덩이라 임대료가 커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100억짜리. 그래서 국가에 세금 내고 요거 반환하고 그러면 그냥 100억짜리 갑자기 사라지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거 얼마일 것 같아요? 갑자기 3, 40억도 안 돼요. 갑자기. 100억짜리 건물주가 갑자기 현금 3, 40억 주면 물론 누군가는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 100억 건물주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 상속과 관련된 모든 분쟁과 그 다음 상속과 관련된 상속세랑 엮어서 좀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모든 케이스는 실제 제 상담 사례, 그 다음에 여기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로 준비한 거고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쟁 사례가 있는데 유튜브에 세무사님과 변호사님들이 각각 찍으신 게 있는데 또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많다던가 이게 만나는 지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오늘이 우연치 않게 내일이 어머니 기일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대표님 오늘 사무실에 안 나오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속세 저도 어쨌든 신고를 한번 한 거죠. 저희도 상속세 신고를 이제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저나 누나나 아버지나 분할 협의할 때는 뭐 전혀
다툼이 없었어요. 저희 집도 어머니 명의였고요. 뭐 대표님께서 당신 이름으로 안 하시고 어머니 명의로 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였고 그거 할 때도 대표님이 너네 이름으로 더 해라 라고 하셔서 누나랑 저랑 지분이 더 많고 뭐 누나랑 저 할 때도 그냥 반반하고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누나가 더 가진 전 상관없고 누나가 어머니를 마지막에 더 간병도 하고 모셨기 때문에 그냥 전 누나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할협의 할 때도 참 별 생각이 없이 저는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하는 상속들은 95%가 분쟁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형제들은 안 그럴 거야. 사실 우리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은 이게 참 달라요. 자녀들이 오면요 형제들이랑 싸울까봐 오고요, 부모님들이 오시면요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라 그래요.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러고 똑같이 나눠가지고 어머니랑 뭐 하면 말 들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절반. 근데 형제들, 자식들이 상담 오면 걱정돼서 오는 게 90%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할 때는 부모님의 인식과 자녀들의 인식이 다릅니다. 왜냐? 받은 게 다르고 다들 내 몫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부모님들은 모르지만 내 형이, 내 누나가 가져간 거, 내 여동생이 가져간 걸 머릿속에 다 아시던데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만 모르세요, 그 사실을.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끝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화로운 상속을 보는 경우가 실제로 상속세 신고할 때 절반이 안 됩니다. 자식이 없는 외동일 때도 그래요. 남은 어머니와의 그 분할협의도 딸하고 어머니가 1.5대 1로 안 써요. 어머니가 1.5 가져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딸이 더 가져가지. 왜냐?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세 또 낸다고 안 줘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든 자식이 하나여도 어머니랑 남은 어머니랑 분할협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 모든 내용이 자꾸 유언으로 돌아가지만, 유언을 해야 상속인 간에 분할협의를 안 해요. 분할협의를 한다는 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그 행위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다들 자기 아쉬운 게 있고 서운한 게 있고 자기 몫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뭐 세금 이슈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른 이해관계가 터집니다. 그래서 도장이 잘 안 찍혀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건 재산권자인 돌아가실 예정인 분신께서 유언을 하는,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그 업무를 해 놓으시면 이제 이걸 어떻게 또 다른 풀러갈까라는 부분은, 이건 아까 또 제가 말했던 영상을 찍기라던가 다른 현명한 방법으로 이걸 또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상속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를 잘 했었는데, 또 혹시나 또 상속과 관련된, 증여와 관련된 뭔가 분쟁이나 아니면 그걸 해결하는 또 좋은 방법이 떠오르거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 숫자가 좀 도움은 되시겠죠. 해보려고 했더니 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또 90%입니다. 이 돈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더 스트레스인가, 지금 돈 압박이 스트레스인가, 나중에 소송으로 뺏기는 게 스트레스인가에 대한 고민을 잘 하시고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저희 다솔이 숫자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업무적으로 성심성의껏 또 업무를 잘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